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21대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지 결정하셨나요? 선거가 임박하면서 후보들의 전북 방문 이어지고 있고요. 전북 공약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전북 공약을 보다 자세히 듣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선대위에 토론자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일정 등을 이유로 토론 참석이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다른 3개 정당 선대위 관계자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문자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난 일요일에 열린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의 내용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강조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면 고비용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남 해안, 동해안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갈 거니까 그쪽에 전력 요금을 차등을 좀 둬가지고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이 좀 싸게. 전북 유세를 통해 새만금의 규제를 낮춰 경제 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기업 혁신을 위한 규제 혁파를 강조했습니다. 산업 클러스터를 각 지방마다 확장하겠습니다. 기술 융합, 규제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노란봉투법 처리와 4대 보험 퇴직금 보장을 강조하며 지역별 차등임금제를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지역 차등임금제 도입했다가 지역 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 경제가 피폐됐습니다. 한마디로 폭삭 망했어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공약이 남원과 충남, 아산에 중복된다며 이재명 후보를 노쇼 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유치한단 말입니까? 후보일 때도 양다리 공약을 이렇게 남발하는데 만약 대통령이 되면 해준다고 했더니 진짜 해주는 줄 알더라 이러면서. 대선 후보 TV 토론회의 첫 주제가 경제 분야였지만 지역 민생 경제 논의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상임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운천 인사 올립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함께 하시겠고요. 네, 정읍고창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네,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도 자리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 천하람입니다. 네,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9일째, 그리고 2주 뒤에는 대선 본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선 전국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정말 작년 선거에 낙선하고 1년 동안 조용하게 지내면서 이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농식품 장관 때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후보하고 인연이 좀 많아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상임위원장으로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3일 전에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전주를 방문했는데 전동성당에서 옛날 운동권에 모의한 내용, 그다음에 정말 하계올림픽이 전북 지정에 대한 축하, 네.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미래, 또 택시 운전사, 개인 택시 조합에 와서 활동, 이런 걸 하면서 좀 진정성이 조금씩 이렇게 신뢰로 받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이제 출발이라고. 그럼 김문수 후보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오시기 하루 전에 이재명 후보도 방문하셨잖아요. 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5월 16일 날 다시 방문하셔서 네. 익산, 또 군산, 전주, 정읍 이렇게 순회를 하셨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우리 도민들의 현장에서 환호와 응원 대단했죠. 우리 도민들 제가 이렇게 현장을 돌아보면 네.
예전에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우리 호남, 특히 전북을 뭐 잼버리도 그랬고 새만금 예산 폭거 뭐 이 문제도 있었고 작년 12월 3일 발생한 내란과 관련된 내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 의지가 꽤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해 보면 손꼽아 투표일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네. 정도로 빨리 오면 제대로 좀 심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서 선거 분위기가 꽤 우리 민심 차원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꽤 강한 결속력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당에서 보는 전북 민심을 그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전남 여수산단에서 했어요. 그리고 네. 뭐 어제 오늘 호남 일정이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민심 보시고 계시는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에서 굉장히 열광적인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같이 학식도 먹고 네. 또 유세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유세 끝나고 이준석 후보랑 뭐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학생들이 줄을 엄청 길게 이렇게 서서 굉장히 좀 열성적인 지지를 많이 보내주고 있고요. 또 TV 토론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전북 지역의 저희 당원 지지자분들도 이제는 젊은 세대를 넘어서서 우리 전북 정치에 있어서도 조금 새로운 대안 또 정치 세대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이 이준석 후보가 어떤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를 많이 주고 계셔가지고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실책들, 특히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나 뭐 탄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후보이고 또 40대의 이공계 출신 대통령 약간 이런 굉장히 좀 새로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전북에서도 나름 아직까지 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관심과 또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새 정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보는 전북 민심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수치로 얘기를 해볼까요? 물론 2주 남긴 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 시작했고요. 5월 말에는 사전투표도 시작됩니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90% 이상 언급을 하셨는데 지지율, 득표율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계신지요? 이제 3년 전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우리 전북 도민들은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압도적인 응원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0.73% 전국적으로 23만 네. 표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더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지지를 해줘야 우리가 좀 안심하고 대선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은 좀 우리가 달성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3년 전에 우리가 달성했던 득표율이 83%였거든요. 네. 83%보다는 한 10% 정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93% 정도 목표로 이렇게 해서 우리 전북도가 지지의 발상 선도적인 역할 뭐 이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 의원님 아무래도 지난 대선이랑 비교를 하는데 3년 전 대선에서 국힘 성적 나쁘지 않았거든요. 전북에서. 이번에는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그거보다도요. 지금 민주당이 너무 압도적인 표를 얻을 수 있다고 너무 자신감에 지금 오만한 그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쭉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는 제야에서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대들보가 법치국가고 법치국가가 제대로 되려면 사법부 독립이 돼야 되는데 아니 요즘 선거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재명 공직선거법 일테면 유죄 파기환송을 했다고 해서 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마음에 안 든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한다, 청문회한다 하고요. 아니 대법관을 14명에서 100명으로 중원한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을 해가지고
아니 뭐 선거에 허위 사실 아무리 해도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뭐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면소 판결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고 이런 5대 악법을 제가 볼 때 악법인데 이걸 막 발의를 해요. 아니 선거철인데 선거철에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얼마나 민주당이 오만하면 이럴 수 있을까? 우리 천하람 변호사니까 뭐 어떻습니까? 우리 나중에 우리 윤준병 의원님도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진행을 맡아주셔가지고. 우선 뭐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게 제가 봐도 저는 전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이재명 후보 일변도로 가는 것, 또 과도한 충성 경쟁이 일어나는 것 안 좋게 보는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노무현 정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 내지는 한 사람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특정인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하셨지만 사법부가 우리가 봤을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죠. 심판 같은 역할을 하니까 뭐 양당 모두 다 어떨 때는 사법부 잘한다 그랬다가 뭐 국민의힘도 최근까지는 헌재 뭐 부숴버리겠다라고 하다가 네. 이제는 또 대법원 수호를 하고 계셔서 약간 양당 다 내로남불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심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전북에서도 제가 순천에서 익숙해가지고 전남이 자꾸 네, 나오네. 괜찮습니다. 우리 전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하게 너무 일방 독주를 할 때는 대한 정치 세력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또 새롭고 깔끔한 정치 세력으로서 저희 개혁신당을 많이 주목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적이 있긴 합니다. 지역에서도요. 윤 의원님 발언 기회 한번 드릴게요. 국힘에서 법치국가 운운하는 것은 잘못됐죠. 아니 뭐 위헌적인 불법 쿠데타 일으킨 집단에서 법치주의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면 네. 뭐 갑자기 구속된 윤석열을 풀어주는 뭐 지기현이나 신무정 같은 검찰 법원 쿠데타가 있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한 대법원이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특정인을 희생시킬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법적인 음모가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했을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판해야 되고 또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면 제어를 해야죠. 다만 지금 현재 입장은 그게 거론되는 것이고 아직 그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네. 다만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의사를 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얘기는 왜 선거철 한 달 이 사이에 그 일을 벌리냐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건 근간의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불법을 했으니까 우리도 불법 괜찮다?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불법을 했다 할지라도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의 대들보를 제대로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왜 한 달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제야에 있으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 내란이 종식됐거나 정상화됐으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을 텐데 현재도 내란 진행 중이에요. 내란 반동 세력들이 여러 가지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제어하려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그런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힘이 지적할 자격 없다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까지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압박을 가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거는 단순히 사법부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걸 넘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법을 바꿔가지고 죄를 없애주겠다라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를 이미 초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대통령 후보가 무슨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무슨 초월적 존재입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그 어떤 처벌도 받으면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 핑계를 대면서 너무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나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득표율 질문이었는데 혹시 천 의원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득표율, 예상 득표율 짧게 저희 하고 득표율이요? 네, 다음 어, 주제 넘어갈게요. 네, 저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법원 때려잡자, 헌법재판소 때려잡자 하지 않는 굉장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전북에서도 많은 분들이 개혁신당 지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공약 소개 전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부터 질문 드릴게요. 네. 이번에 좀 독특하게 시군별로 공약을 내셨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앞서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경찰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 아산이랑 중복 공약이 돼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군별로 공약을 낸 취지가 분명히 있겠지요? 설명해 주신다면요. 당연히 동네 골목골목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중앙 정부만 일하는 게 아니고 광역도 일하고 지자체도 일하는데 기초, 광역, 중앙이 협업해서 실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학교 뭐 예산도 하고 왜 남원도 했느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네. 그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더 상위에 그런 내용을 할 때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내용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지 그걸 단정적으로 여기도 해주고 여기도 해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남원 그런데 아산 그 그걸 문제는 아니다. 왜곡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전북도와 관련된 공약 여기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전북도 공약이 7개로 딱 돼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치러야 될 내용이 2036년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K컬처 메카로 육성하고 초광역 연결망 이걸 만들어내겠다. 또 AI 연계 융복합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하고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하겠다. 또 우리 새만금 요거를 풍력, 태양광, 조력 에너지 기반의 RE100 국가 네.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새만금과 관련해서 SOC를 조기 완성시키자.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대 공약을 우리 전북의 광역 공약으로 이번에 발표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광역 차원의 7대 공약 그리고 시군별 공약 네네. 이렇게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국민의힘도 7대 공약이던데요. 네, 가지수를 맞추신 건 아니죠? 저는 지금까지 15년간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너무 이제 이 공약 문제가 실천에 옮겨져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빌곡적 공약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거의 민주당 독주가 그 공약을 실천을 못하게 만든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제일 공약 실천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 하나만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항상 제가 주장한 게 민주당을 한 70%, 60% 주고 나머지 당에도 30, 40% 주어서 항상 제가 주장한 쌍발통 정치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 그 공약을 이행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7대 공약을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이걸 이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과거에 특별자치도, 새만금 개발청, 또 그 기금운용본부 이게 전부 어떻게 보자면 협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거든요. 어떤 그런 대통령 공약이 이전에.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꼭 우리 전북에 있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헤아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 오셔가지고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올림픽. 올림픽 네. 이번에 전주가 이렇게 선정된 거는 대단한 쾌거였어요. 작년 잼버리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2029년도까지 해서 지금 세계하고 10개 나라하고 경쟁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정부의 큰 도움이 있어야만 이 전주가 하계 올림픽 유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주 완주 통합.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청주 청원이 통합이 되면서 거기가 GRDP 5천만 원이 됐고 우리는 3,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GRDP가.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부세, 그 외에 특별교부세 이런 지원하는 거를 제대로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고 또
전주환 통합은 여기에 주민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이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 네. 뭐 이러한 전제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새만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 중심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김문수 후보께서는 경기도에 그러한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 120만 평을 6년 동안 그 만든 거랄지 판교, 판교 테크노밸리 또 경기도 북부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단지 네. 이런 걸 만들면서 저한테 그 옆에 얘기한 게 그 새만금을 한번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7개 부처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고향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오다를 주면 대통령 직속 그 기구에서 7개 부처 장관을 데리고 그 새만금의 미래를 열 수 있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해야 공약이 실천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전북 공약도 궁금합니다. 네, 뭐 공교롭게 다 7개씩이네요. 저희도 7대 그렇습니까? 공약인데요. 네. 네. 근데 사실 저도 전북 공약 보면서요. 야, 이게 진짜 뭐 계속 약간 되풀이되고 또 다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실천의 문제인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시군별 공약 발표도 솔직히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 특히 시군별 공약에서 보다 보면 뭐 남원이랑 아산이 겹친 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사실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합쳐가지고 해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또 비슷한 부분을 공약으로 들고 오는 건가 싶은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공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큰 틀은 유사합니다. 저희도 연기금에 특화된 우리 국제 금융 도시로 네. 잘 만들어야 되고 하계 올림픽 전주가 따낸 부분 당연히 이제 잘 저희가 지원해서 멋진 올림픽 유치하고 또 잘 성공시켜야 될 것이고 새만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부안, 김제 그리고 군산 해가지고 서로 조금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조금 메가시티 형태로 좀 행정구역을 아예 통합해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공약 중에 좀 특색 있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기숙학교를 명품형으로 좀 해보자. 이게 전주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정읍만 해도 조금만 우리 시군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요즘은 극소학교라고 해가지고 한 해에 입학생이 10명도 안 되는 학교들이 즐비합니다. 네.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된 다양한 과목 교육이나 사회성 발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숙학교 형태로 좀 광역화된 선발을 통해서 네. 우리 전북의 전주가 아닌 조금 다른 시군에 살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꾸준히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제가 먼저 더 네, 얘기할게요. 정의원부터 하시고. 지금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고 이제 대광법이 통과됐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교통망을 어떻게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냐 이거하고 여기에 연결해서 김문수 후보가 약속한 GTX를 전국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 GTX라는 게 이제 수도권의 광역 급행 철도망이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대도시 광역 교통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통발달 전북의 교통망을 만들어야 돼. 이건 국가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약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윤 의원님. 저는-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저는 우리 정운천 전 의원님 말씀 주신 국힘에서 해야 적절히 균형이 돼야 전북이 발전하는데 민주당이 독주하니까 제대로 발전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균형하라고 줬더니 전북에 해놓은 게 3년 동안 공약한 거 하나도 없어요. 실천한 게.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하는 거, 예산 안 들어가는 거.
그래놓고 잼버리 망쳤죠. 또 예산 새만금 예산 다 깎았죠. 그러면서 뭐 적절히 균형하면은 잘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됩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했을 때 오히려 전북은 훨씬 더 발전했어요. 그래요. 네. 네, 뭐 하실 말씀 많겠지만 좀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이 주제도 정말 풀리지 않는 주제입니다. 바로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인데 이전 정부, 그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한 내용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훑어봤을 때 균형 발전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큰 해결 방법이 되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정운천 전 의원부터 여쭤볼게요. 아까 이준명 의원님 말씀에 어폐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 공약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중심지로 900조에 달하는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됐죠. 어느 정권에서 했습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새만금 개발청도 박근혜 정권에서 했습니다. 또 새만금 종합계획 22조도 이명박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금융중심지 여기에 꼭 필요한 게 그 900조 우리 기금운용본부하고 연결되는 게 한국투자공사예요. 네. 투자공사가 한 3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공사를 최소한 부산의 산업은행이 내려간다면 투자공사가 전북에 올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서 총력전을 펴자.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 대통령이 되든 국민의힘 대통령이 되든 그거는 우리 금융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필수. 막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윤 의원님. 저는 우리 지금 공공기관 이전 네. 뭐 균형 발전 차원에서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안 했죠. 공공기관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불씨를 살려야 된다 하는 내용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국가 어젠다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 국가의 경제 성장 엔진이 지금 식어가고 있잖아요. 식어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일극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식어간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의 생존의 문제로 승화됐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내용이 실제 정부의 기본 축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성장, 회복, 그다음에 행복이라는 큰 어젠다를 놓고 네. 그 중에 하나의 이제 내용으로는 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 그다음에 하나는 지방 시대를 열어서 일극 체제에 대한 보완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놓고 그런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들을 정책 공약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잘 구현되면 지금 현재 식어가고 있는 성장 엔진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지요? 예, 저희는 사실 근데 지금 이런 공공기관 이전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약간 탁상공론 같은 느낌이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뭐 최근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HMM을 부산으로 이전시켜버리겠다. 사실 사기업인데 그렇게 해서 또 노사가 이게 맞는 거냐 반발하는 그런 총극까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공기관이든 뭐 사기업이든 억지로 이전시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정주 여건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네. 저도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그럼 내가 주말 부부를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이주를 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실 자녀의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직장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분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준의 기숙학교를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또 내려와도 결국은 요즘은 KTX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빠만 잠깐 내려와서 뭐 아빠 엄마만 잠깐 내려와서 한 명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우리 지역 경제에는 그다지 큰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악순환만 계속될 거다. 저희 좀 굉장히 이 부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정주 여건을 확충하는 문제가 뒤따라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사실 그게 더 앞서가야 되는 지금으로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전주 안주 통합 문제를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후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이어서 네,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주 청원이 2번 실패하고 3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2년 됐는데 청주 청원 통합에서 오는 효과가 어느 정도였냐? 62조 효과에 4,483억.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게 행정 효율화 비용이 절감되고 지역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되고요. 근데 우리는 못했어요. 못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 지금 그쪽의 GRDP가 충청북도가 5천만 원인데 우리는 3,400, 3,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지금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부 주민투표를 통해서 전주와 안주 통합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 되면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특별교부세, 그 이외의 재정 자립도 강화 이런 등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특별자치도의 앞으로의 미래가 제대로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전주안주 통합은 중앙정부에서 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에서 힘을 실어서 바로 전주안주 통합이 이루어지면 네. 결국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청사진,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공약과 지원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전주안주 통합을 이제 명시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은 좀 어떤 시각이신지요? 사실 완주 지역 반대 여론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윈윈해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완주의 동의를 얻는 작업을 충실하게 해내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되고 서로 윈윈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민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냥 거창하게 사실은 뭐 청주 얘기를 하셨지만 뭐 그런 효과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청주는 수도권 분산 정책 때문에 수혜를 입은 것이지 통합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자칫 섣부르게 이렇게 얘기하면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돼서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진짜 숙고해 가면서 심도 있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 통합이 주민들에게 서로 득이 된다 하는 점을 잘 설명을 해내야 된다. 그게 생각합니다. 우선 돼야 된다 이 네네. 말씀이시고요. 네, 천 의원님도 네, 여쭤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면 갈수록 도시 사이즈가 커지고 행정이 통합되는 것이 트렌드가 될 겁니다. 지금 지역 소멸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효과와 이런 어떤 뭐 어떤 면에서는 효율화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국민의힘 공약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왜 대통령 공약이에요? 이거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고 대통령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서포트하는 정도의 의미거든요. 이게 뭐 전북 지사 공약도 아니고 대통령 공약으로 나올 정도인가. 그래서 약간 저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건 오히려 우리 지역의 의견을 조금 더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뭐 일부 동의는 합니다. 짧게. 동의는 하는데 지금 아까 윤준병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완주군이 사실은 각종 혜택이 줄어든다. 또 혐오 시설 문제, 세금 부담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법이 도지사가 좀 권한을 좀 강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지사하고 전주 완주 군수하고 전주시장하고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네. 공감대 형성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거를 꼭 만들어야 된다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등등을 중앙정부에서 관심 있게 그렇게 계속 하면서 청주 청원을 그 성공 사례를 계속 알리고 그렇게 하면서 힘을 합친다면 알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좀 더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주완주 통합 문제 뒷부분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경제 살리기.
전국의 유권자들이 가장 바라는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도 관련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약과 관련해 전북이 좀 어떤 이득이라든지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은 개혁신당부터 드릴게요. 선 의원님. 네, 사실 저희의 고민은 어떤 거냐면 각 지역에서 특성에 맞는 어떤 엣지를,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조금 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자율성을 어떻게 하면 드릴까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어디 해외에 있는 기업이 만나가지고 전북에 기업 유치하러 간다. 그럼 얘기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당근이 뭐가 있을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정도 좀 싸게 주겠다. 우리 지역에 전북대학교를 포함해서 좋은 인재들 많이 있다. 지방세도 조금 어떻게 깎아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방세라는 게 규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법인세에 있어가지고 지방분이 차지하는 규모를 확 올리고 이런 부분을 미국의 텍사스처럼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좀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할 때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유치할 때도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의미 있는 어떤 혜택이 있다라는 거를 좀 세일즈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논쟁적일 수도 있지만 이제 동남아나 중국 등지에서 이제 생산을 하다가 유턴하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주 노동자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수준도 현지보다는 조금 높아지겠지만 좀 낮은 수준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이 한국으로 또 전북으로 돌아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율성을 최대한 좀 부여해줘서 지금 전북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다 보면 자영업 경기 안 좋고 택시기사들도 지금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인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무슨 이주 노동자들 임금 깎으면 안 됩니다. 동일 임금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한가한 상황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신산업 많이 강조를 하시고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됐어요. 네. 전북 발전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경제에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AI 세계 3대 강국 만들겠다. 또 글로벌 첨단 기업 육성하겠다.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 기반으로 만들겠다. 에너지 고속도로 제도를 만들어서 촘촘한 전력망을 확보하겠다. 또 지역 주도 성장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경제 정책의 주요 공약인데 네. 우리 호남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첨단과 관련된 내용을 유입해야 우리 지역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내용도 우리 전북이 적절하게 기능적으로 좀 맡아서 우리도 그 내용을 좀 담당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에너지와 관련된 영역은 이번에 이제 새만금과 관련해서도 공약 내용 중에 풍력에 기반한 또는 태양광에 기반한 조력에 기반한 아리백 국가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네.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풍력 돼 있고요, 태양광 돼 있고 조력발전소 이제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고, 그럼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명실공히 아리백과 연계된 재생에너지와 기반이 되는 국가산업단지를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전북의 성장 엔진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도록 국가 정책하고 우리 전북의 기본 방향하고 일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농생명과 관련돼 연계돼 있는 내용들을 전북이 제대로 네. 책임을 맡아서 키워나가면 그동안 우리가 좀 소외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새만금과 관련해서 완공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완공시켜서 제대로 정책에 나가면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5년이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윤준병 의원님이 그냥 윤석열 악마화 시키는데 다 나쁘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투자진흥지역 만들고 10년 동안에 청 해서 1조 2천억밖에 투자가 안 됐는데 10조 이상의 투자 유치를 했어요. LG화학, 그다음에 SK온, LS그룹.
다 이게 투자 진흥 지역을 만들어서 5년간 세금 감면하고 그런 지역을 만드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냥 내려옵니까? 그러면서 또 2차 특화단지, 2차 전지 특화단지까지 결정을 해줬어요. 이런 거는 좀 칭찬도 하고 나쁜 건 나쁜 걸 얘기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다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새만금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거의 베트남에 나가려고 하지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땅값 문제, 규제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걸 제대로 풀어서 기업 자유도시 또는 국제 자유 경제 도시를 만들어내는 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만들어낸 다음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청년들 어떻게 취업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삼성 반도체, 파주의 LG 단지 이런 거를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저는 그게 보고요. 제가 증명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문자 주시는 시청자분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문자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발언을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개발과 전주올림픽 유치에 관한 약속이 단순히 공약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전북은 표를 받쳐주는 지역이 아닙니다.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고 그 공약을 꼭 지키길 바랍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농협중앙회 이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경강을 국가정원 추진,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기업이 전북에 오게 하기 위해 수도권과 확실히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1분 30초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천 의원님. 저부터 할까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존처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그냥 정권 교대해가면서 네가 더 못했다, 너희 때문에 발전 안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냥 기득권을 유지해가는 정치를 원하신다면은 저는 1번당, 2번당 찍으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프랑스에서 40대의 젊은 대통령이 의석수도 많지 않은 정당을 이끌고 정치 개혁을 해내고 대통령 당선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멋지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는 프랑스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프랑스가 할 수 있는데 우리 전북이 못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전북 정치 사실 뭔가 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개혁신당에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 이해합니다. 저희도 스타트업이고 어떻게 보면 언더독이기 때문에. 근데 전북도 약간 이중적으로 소외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수도권의 서러움, 또 호남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어려움들 저희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개혁신당도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 정당인 만큼 우리 전북의 미래가 오늘보다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젊은 패기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법조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40대의 이공계 대통령이 과학기술과 일자리를 가지고 생산적인 이야기를 해내는 그런 정치를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가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펼쳐나가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 의원님. 네, 이번 선거는 뭐니 해도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심판, 또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는 당위적인 심판,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내용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능함이 또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돼 가느냐 안 되느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들어내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전북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우리 전북이 고통을 안고 있었던 네. 지방의 서름, 호남의 서름, 또 호남 중에서 전북의 서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다 보듬겠다. 다 뒷받침해서 전북이
제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공약도 내세우고 섬세하게 따지고 있고 또 그동안 경기 도정을 이끌면서 보냈던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보였던 유능함이 또 녹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국가적인 어젠다도 제대로 바로잡고 또 전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드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위원장님. 예, 이제 특별자치도 첫 대선입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는 재하 노동가의 대부였고 또 재선 경기도지사, 3선 또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의 봉천동에 이 24평 그 중민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또 따님 한 분은 사회복지사, 또 사위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연봉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더 좀 놀라운 것은 민주유공자 포상으로 10억 원을 이렇게 포상이 되는데 세금 받지 않겠다고 해서 거절한 정치인 중에 한 분입니다. 대단히 청렴하죠. 능력으로 보면 사실 알다시피 평택의 반도체 단지, 테크노밸리, 또 GTX 이런 걸로 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또 청렴도 면에서 한 16위에 있던 경기도를 거의 1등으로 만드는 그러한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아직 김문수 후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 70% 주십시오. 30%는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경상북도, 대구도 한 30-40%가 분명히 이재명 후보 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균형 발전하고 쌍발통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서 전북의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30% 정도를 꼭 헤아려 주셔서 전북의 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중앙의 통로 역할을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심층 토론. 오늘은 세계 정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살필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본사에서 진행하는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되고요. 대선일에는 개표 방송이 진행됩니다. 생방송 심층 토론은 3주 후에 인사드리게 될 텐데요. 남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들의 면면 잘 살피시고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